안녕하세요. 고대 서양 건축 6번째 시간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 건축 이제 오늘로 끝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신왕국의 신전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봤지요. 오늘은 그 신전들의 또 다른 걸작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베, 그 중앙국가 신왕국의 수도였지요. 그리고 이집트어는 이제 와세트라고 하는데 이집트 문명의 그 최절정기, 또 마지막 절정을 열었던 곳입니다. 자, 나일강과 함께 꼽힌 이집트 문명은 그죠? 하루에 이 삼각줄을 비롯해가지고 보면 이 사막 한가운데 정말 생명의 줄처럼 이 푸른 그죠? 강변지대가 펼쳐지는데 이 일대가 아주 풍요로운 그죠? 농산물 또 사막으로 보호되는 안정감 그런 좋은 조건 안에서 이집트 문명이 번성했던 거예요. 그 한 중간쯤에 그 테베가 있습니다. 자, 테베의 이제 북쪽 지역을 이제 카르나크라고 보다 남쪽 지역은 이제 룩소르라고 그래요.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으면은 그죠? 럭셔리란 말이 룩소르에서 왔다. 테베는 이제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굉장히 넓었는데 카르나크나 룩소르는 각 그 지역이었던 겁니다. 나일강 주변에 그죠? 이렇게 풍요로운 비옥한 지대 도시들이 펼쳐졌고 그 건너 사막지대에 이제 죽으면 묻히는 묘역이 있었던 거죠. 이제 나일간 동안과 서안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동안은 살아있는 자의 도시, 서안은 죽은 자의 이제 도시가 되는 거죠. 카르나카 룩수르가 있는 그 살아있는 자들의 그 테베 도시 영역과 이제 서쪽으로 가서 사막으로 가면은 죽은 자들의 도시 묘역이 펼쳐지는 겁니다. 답사를 가면 이 둘을 둘 다 봐야겠죠. 수르 신전을 보도록 할게요. 그 신왕국 시대 신전을 대표하는 유적으로 그 지난 시간 살펴본 테렐 아마르나와는 다르게 꽤 그래도 잘 남아있는 편입니다. 기원전 1300년대 중반에 건설돼서 1200년대 전반까지 건설이 됐고요. 나일 강변에 이렇게 길게 건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들이 병렬로 길게 붙여져 연결된 게 특징입니다. 이집트 신전의 특징이지요. 자, 이 신전을 지은 거는 이제 신왕국을 대표하는 파라오들인데 여러 명이 관련했어요. 하트셉스 여왕이고요. 여성 파라오가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호테프 3세,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아크나톤보다 선대지요. 이 사람이 이제 룩소르 신전을 본격적으로 크게 지은 사람이고, 투탕카문은 이제 아크나톤의 사위로 다시 이제 테베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전 건축을 계속했고, 최종 완성은 이제 람세스 2세, 이집트 제국의 마지막 영광을 일군 인물이죠. 그게 봐서는 이 아멘호테프 3세와 람세스 2세가 룩소르 신전이 오늘날 같은 모습을 갖추는데 큰 이제 기여를 한 인물들이고요. 역시 길게 뱀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구가 여기입니다. 처음에 탐문이 있고 10줄로 이루어진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콜로네이드 10주랑이 있고 마당이 또 하나 펼쳐집니다. 부속실이 있고 특이한 건 이제 내성소가 없다는 점. 딱 봐도 콜로네이드, 기둥열이 잔뜩 있는 이 두 마당이 중심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보면 이 입구에 들어가서 만나는 큰 열주마당은 람세스 2세 때 만들어진 거고 뒤에 있는 열주마당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아멘호테프 3세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형태의 신전이 완성이 됐고 람세스 2세 때 이 앞을 붙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병렬적으로 건축이 덧붙여져서 확대된 거죠. 아무튼 룩소르 신전은 두 개의 열주마당이 중심을 이루고 마당이 중심이라는 건 마당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뭔가 행사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좀 페스티벌, 축제가 중심이 된 독특한 신전입니다. 도시민의 그런 축제가 중심을 이룬 그런 신전이고 그래서 내성소가 없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입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스핑크스들이 도열한 길이 있고 이렇게 탐문, 그렇죠? 사다리꼴로 이루어진 이게 탐문이 신왕국대 신전의 중요한 또 랜드마크로 입구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뒤에 이제 람세스 2세
상이 세워져 있죠. 람세스 2세 때 만들어진 이 탐문 입구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열주랑을 통해 들어가면은 람세스 2세 열주마당, 그레이트 코트, 이 룩소르 신전에서 가장 큰 부분이죠. 파피루스 형상으로 된 기둥들이 열주랑을 이루고 있고, 자, 여기도 람세스 2세의 상이 있습니다. 자, 이 람세스 2세 정말 재밌는 양반이죠. 이 신왕국의 전성기를 일군 대군주고, 어지간히 그 자아가 강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 곳곳에 자기 얼굴을 조각상으로 남겼습니다.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양이 남아있어서 람세스란 인물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람세스는 이제 19왕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이제 아크나토, 이제 18왕조인데, 18왕조, 19왕조가 이 신왕국의 전성기 시대예요. 이집트 제국의 마지막 전성기죠. 람세스가 활약한 시기는 기원전 1279년에서 1213. 이미 피라밋이 만들어진 지 천몇백 년이 지난 거니까 피라밋 시대로부터 또 어마어마하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은 거의 뭐 통일신라 시대, 람세스 기준으로는 우리 기준으로 해서 통일신라 시대 석굴암 같은 그런 유물로 이제 피라밋을 바라봤겠죠. 그 정도로 이집트 문명은 오래되고 길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뭔가 조상들하고는 좀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죠. 피라밋이 아닌 신전의 시대를 이 신왕국의 파라오들은 열었던 거고, 그 중에서는 이 정점을 람세스 2세가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 이제 아멘호테프 3세. 이 사람은 이제 그 직전 18왕조의 파라오고, 룩소르 신전을 먼저 완성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 원래 신전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단정한 구획이 돋보이고요. 역시 파피루스 형상으로 된. 아무튼 이렇게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이 기둥열을 이렇게 창안해낸 것. 그리스가 이제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나무 기둥 같은, 그쵸? 목재 흔적이 남은 그 형상의 나무 형상을 이제 돌로 번안한 그 열주랑을 이제 또 만들어내는 건데, 이집트 때도 이미 만들어진 거고, 이 열주랑은 결국 이집트인들이 창안한 거고 그리스인들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파피루스 기둥이 참 옛날엔 이게 훨씬 대세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뭐 그리스가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국적으로, 그렇죠? 더 이채롭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런 페스티벌 코트, 중정, 축제가 열리는 마당이 중심을 이루는 게 룩소르 신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거대한 탐문을 지나서, 그쵸? 그레이트 코트가 있고, 열주랑이 있고, 그쵸? 또다시 이제 코트가 나오고, 중정이 이렇게 두 개가 중심을 이루는 내성선은 없는 독특한 풍광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단일한 어떤 시점이라기보다는 독특한 풍광들이 그때그때마다 병렬식으로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진다는 거. 이게 좀 이집트 건축의 또 독특한 특징이지요. 우리가 근대적인 사고 관점, 또 그리스적인 관점에서 잘 드러난 어떤 단일한 시점으로 통일된 형상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아주 재밌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좀 현대적인 그런 면도 있는 재밌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파노라마식으로 병렬식으로 펼쳐진다는 거는 우리가 만화책이나 화집 펼치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그림이나 다른 장면 보는 걸 연상시켜도 될 거예요. 그리스 신전같이 파르테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봐도 하나의 건축물로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원근법이 강조되어 있고, 단일한 시점에 의해서 통일된 관점을 제시한다면은 비서국권인 그 이집트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걸 제시해내는 병렬적이고 연속된 어떤 변화의 그런 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펼쳐지니까 정말 이건 독특한 건축물, 아주 역동적인 변화가 돋보이는 겁니다. 나일강변을 따라 와가지고 이렇게 신전에 입장을 했을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신들도 죽은 영혼도 방주를 타고 온다고 믿었죠.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가 강을 따라와가지고 이집트인에게 생명과 죽음과 부활을 선사하는 강을 따라와서 신들의 영역 안에서 함께했던 겁니다.
자, 이제 룩소르 북쪽의 카르나크로 가볼게요. 이제 카르나크 신전도 이제 18, 19왕조 네, 건설이 됐고 훨씬 규모가 큽니다. 여긴 굉장히 여러 개의 신전들이 복합 단지를 이루고 있어요. 보면은 룩소르 신전에 비해서는 좀 파괴가 좀 많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꽤 많은 흔적들, 유구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보면 여기 그렇죠? 템플이라고 써 있는 게 여러 개 보이네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 아문레 신전입니다. 그 주위에 이제 남과 북으로 소금의 신전들이 더해져 있는 복합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죠. 자, 가장 중심 신전은 이 아문라의 그 신전이고요. 아문라와 더불어서 무투와 몬투 이 세 신이 이 카르낙 신전의 중심 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몬투, 그쵸? 그리고 아래 무투, 무투가 이제 아내, 몬투는 자식. 또 콘수라고 하는 또 자식을 모신 신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을 따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 되겠네요. 그리면은 이렇게 될까요? 방해가 북쪽, 남쪽, 그렇죠? 나일강을 따라 와가지고 남북 선착장 여기서 직접 올 수도 있고 남쪽에서 이 무트 신전을 거쳐서 올 수도 있고 이 선착장에서 이루는 두 개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장 중심인 아문라 신전을 향해서요. 자, 이걸 항공사진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중심되는 그 아문라 신전이 여기에 있고 아까 봤던 무트의 신전이 있고요. 위에 몬트의 신전이 있고 강을 따라 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내려가지고 오는 수도 있고 이 무트 신전, 그렇죠? 룩소르 템플은 여기 있습니다. 룩소르 신전을 왔다가 몬트 신전을 거쳐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던 거죠. 두 개의 길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이제 아문대 신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신왕국대 신전의 그 입구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이 탐문, 그렇죠? 탐문이 먼저 우리를 맞아주고요. 들어가면 이제 거대한 열주마당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열주홀이 펼쳐져 있어요. 그냥 기둥이 빼곡히 있네요. 그리고 다시 열주홀이 하나 나오고 전실, 부속실을 거쳐 성소로 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역시 병렬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변화하면서 다른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렇죠? 이집트 신전의 그 병렬적인 구성이 잘 드러나 있지요. 출입구 홀, 열주랑, 중정, 성소, 창고. 자, 여기가 이제 탐문이고요. 좀 허물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사다리꼴 형태의 그 탐문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스핑크스들이 도열한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고요. 여기로 이제 의식되는 그 영혼을 태운 방주 모형도 지나갔다고 해요. 궁정이 나오고 이것도 람세스 2세의 상관이에요. 아주 그냥 자아가 강한 거의 자아도취에 가까울 정도로 자아가 강했던 인물 같습니다. 이 중정도 이제 열주랑이 쭉 둘러싸고 있어서 인상적인데 하나 아문대 신전의 앞권은 그 중정 다음에 있는 열주홀이죠. 파피루스 형상의 기둥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도열해 있습니다. 옛날엔 여기 이제 다 지붕이 있었을 텐데 보면 여기 창이 있어요. 이 안으로 아마 햇빛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햇빛이 비춰지는 아주 빛과 어둠의 아주 극적인 교차가 벌어졌던 거고 파피루스는 이 상형 문자와 더불어서 그 우주 삼라만상 이 자연계가 이제 조각되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 우주를 담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의 어떤 우주가 압축된 공간이 이 열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좁을 정도로 열조를 가득 세운 이유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주 이집트 건축의 그냥 압권, 한 압권을 보여주는 이 카르낙 신전의 열주홀이죠. 이렇게 생겼고요. 기둥들도 크고 멋지지만 아무튼 그 안에 새겨진 이 파피루스, 이 상형 문자들, 그렇죠?
이 상형 문자들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피루스 형상의 기둥도 있고 여기 보면 이거는 고대 그리스 기둥에 또 가까운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하네요. 이 열주랑은 주변 수많은 문명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을 거고 또 그들이 감탄했을 거고 그리스 사람들도 누군가는 여기서 깊은 감명을 받아서 우리도 만들어 봐야지 하고 나름 시도했을 겁니다. 그 결과 이제 그리스 신전이 나오는데 그건 또 전혀 다른 결과물이 됐으니 두 가지를 비교해 봐도 참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탐문지요. 여기가 입구고요. 카나락 신전의 탐문과 큰 중정, 그리고 여기 열주홀이에요. 거의 뭐 기둥으로 그냥 일부러 그냥 가득가득 채워놓은 것 같네요. 지붕은 뭐 완전히 다 붕괴돼 버렸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원전 1200년 전 건축물이 이 정도 남아있다는 거는 사실 대단히 잘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의 모습을 추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압도적인 경관을 여전히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 그 외에 이제 신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콘수, 달의 신이라 하죠, 이제. 아문라의 아들인데 그를 모신 신전도 있고 여기도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그쵸? 보다 작지만 남아있는 상태는 좀 온전합니다. 탐문을 지나서 소규모의 또 중정이 이렇게 잘 남아있는 파피루스 기둥들이 테베 3대 지역신이 아몬과 무투아이 콘수라고 해요. 이들을 모신 신전들을 다 지어가지고 신전 복합단지 이런 겁니다. 아문라의 신전 바로 옆에는 이렇게 작은 호수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성스러운 호수라고 일컬었는데 아무튼 이집트 신화에서 천지창조 때 이제 태양이 태고의 물에서 솟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걸 바로 여기서 연출을 해낸 거죠. 건축적으로. 경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해가 뜬 일출 즈음에 이 물에 비친 신전, 물에 비친 태양을 통해 가지고 또 생명의 강인 나일강은 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나일강은 또 홍수를 일으키면서 그렇죠? 죽음을 주고 또 그 죽음을 통한 어떤 풍요로운 부활의 순간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극적인 자연의 순환 속에서 그에 걸맞는 건축 경관을 이집트인들은 아주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전히 만끽하고 있다는 게 참 감격스럽기도 하지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살펴본 룩소르 신전에 비하면 좀 파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탐문과 이 열주랑 부분 뒤에 이제 그쵸? 내송서 부분은 거의 뭐 붕괴가 돼가지고 멀리서 보면 좀 폭격 맞은 모습처럼 좀 애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남아 있어서 전해지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잘 이제 보존하고 갖고 나가야겠죠. 아까 이제 신전에 이르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했는데 나일강에 내려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고 아까 봤던 그 룩소르 신전 쪽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탐문을 비롯한 입구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고 주변의 남과 북에 이제 신전들을 배치를 시킨 그런 어떤 복합단지로서의 구성. 지금 가면 이제 잔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찾기 힘들지만 가시게 되면 이렇게 그냥 부분적인 조각에만 감탄하시지 마시고 그 경로를 직접 걸어보시면서 이집트인들이 조성하고 느꼈을 그 경관의 어떤 느낌들, 아름다움을 좀 직접 체험하시길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얘가 이제 생명의 호수가 있네요. 여기서 보면 이제 물에 비친 그쵸? 신전의 모습이 보이겠죠? 자, 이제 죽은 자의 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중왕국 때 신전의 시대가 서서히 열리면서 우리가 몇 개 이제 장제전들을 살펴봤는데 그게 이 테베의 네크로폴리스에 있던 것들이에요. 네일 엘 바하리죠. 그 근처에 있는 또 중요한 네크로폴리스, 죽은 자의 도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집트 왕릉을 대표하는 그 왕가의 계곡도 여기에 있어요. 투탕카멘의 무덤도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대표적인 이제 장제전, 규모가 큰 장례 신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크로폴리스의 입구 같은 아주 랜드마크 조각이 하나 있는데 이게 memnon의 거상이라는 작품이고 아주 유명한 이집트 조각이에요. 얼굴은 많이 뭉개졌지만 그래도 이 조각이 주는 괴체감은 좀 장엄하고 압도적이죠. 이게 아멘호텝 3세의 장제전 입구라고 하는데 장제전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렇게 memnon의 거상은 많은 남아 있습니다. 이 뒤로 굉장히 장엄한 장제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장제전이 바로 하트셉수트의 장제전이죠. 그 신왕국을 대표하는 파라오의 한 명이자 또 여성 파라오입니다. 이 양반도 꽤나 그 자아가 강한 인물이어서 자기 얼굴을 많이 남겨놨어요. 기원전 1400년대 전반, 그러니까 아크나톤이나 아멘호테프 3세보다도 이전 인물입니다. 신왕국의 첫 번째 전성기를 연 인물인데 근데 이 파라오의 얼굴도 꽤나 그런 자연주의적인 특성이 좀 살아있어요. 그 여성의, 그쵸? 굉장히 좀 지적이면서도 아름답고 호리호리한 그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아주 야심만만한 여성 파라오로 이제 또 이집트 제국의 전성기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이제 장래 신전인 장제전을 이렇게 또 멋지게 건축하기도 했죠. 자, 이거는 무슨 애니메이션의 한 캐릭터 같기도 한데 이렇게 스핑크스에 자기 얼굴을 박아놓기도 했고요. 수염 달린 모습에 자기 초상 조각을 남기기도 했어요. 당시 수염은 또 어떤 남자 여자를 떠나서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개성 있는 인물이 만든 건축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스텝수트의 장제전은 이집트 장제전을 대표하는 작품이고요. 암굴 신전과 암묘가 결합한 형태예요. 우리 지난 시간 중왕국 시대 때 암묘가 나왔다는 걸 살펴봤고요. 그게 이제 신전과 결합해가지고 정말 거대한 형식으로 완성이 된 게 신왕국 때의 하스텝수트의 장제전이죠. 건축가 이름도 남아 있습니다. 세넨무트라고 하는 당시 재상이고 하스텝수트와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해요. 보면 크게 이제 3단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제전은. 램프를 통해서 1단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단의 영역, 마지막 3단의 영역. 이 10주랑들의 이 파라오와 또 다른 신들을 모시는 여러 개의 신전들이 복합되어 있고 이 10주랑들을 지나서 이 깊숙이 암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파라오 하스셉스의 분묘가 나오는 암굴 신전과 암묘가 결합한 형식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좀 더 가까이서 본 모습이고 아무튼 이 10주랑도 이 기둥열들이 인상적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라오 조각들이 세워져 있고 이것들은 이제 상당수 바로 하트셉스 자신의 얼굴입니다. 자, 여성의 얼굴이네요. 이집트 파라오들은 정말 자아가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아도취한 말하면 좀 너무 비꼬는 말이 될까요? 좋은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예술가적인 그런 웅대한 또 정치가적인 웅대한 어떤 그 자아를 이렇게 꽃피웠던 겁니다. 호르스, 그렇죠? 호르스 신과 이게 또 하스텝스의 모습이죠. 파라오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형상화가 되는데 여기도 호르스와 맞이하고 있는 좀 남자와 비슷한 그쵸? 모습으로 또 형상화됐네요. 자, 여왕이라고 하지만 아주 군사력을 크게 떨치기도 했고요. 푼트 지방, 소말리아를 원정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원정의 성과가 여기 장제전에 멋지게 그냥 조각되어 있습니다. 싸우러 가는 건데 마실 나가는 것처럼 즐겁고 활달하게 조각이 되어 있고 아무튼 그 메소포타미아와는 다른 굉장히 어떤 뭐라 할까요? 유연하고 활달한 어떤 에너지가 이집트 미술에 있어요. 그게 아마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정치적 경제적 환경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간결하면서 세련된 이런 디자인인 굉장히 좀 현대에도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집트 신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부신벨이죠. 이제 거의 이제 나일강 그쵸? 상류를 따라서 남쪽 이집트 남쪽 끝까지 왔고요.
아스완이라고 하는 이제 대규모 댐이 건설된 근처예요. 아스완 댐은 이제 나일강의 홍수를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 버렸고요. 옛날처럼 이제 나일강이 막 홍수를 일으켜서 범람하고 이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아스완 댐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해진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생태 변화가 좀 안 좋게 됐다 하는 뭐 비판도 있긴 하지만 현대는 현대에 걸맞는 그렇죠? 자연 환경의 또 조절도 필요한 법이지요. 아무튼 현대 이집트는 고대뿐만이 아니라 중세 그렇죠?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중요한 위치를 지녔고요. 현대 이집트도 꽤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나세르 대통령 유명하죠. 그 현대 이집트의 어떤 그런 저력을 또 보여주는 현대 유적이 아스완 댐이기도 하죠. 1950년대 건축이 됐고요. 그때 건설이 아마 되기 시작했을 거고요. 신벨은 본래 이 댐, 물 밑에 있었는데 이 댐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제 유네스코가 도와서 유적에 잠기면 안 되니까 이거 위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다 뜯어서 옮겼으니 그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귀한 유적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아부신벨 대신전과 소신전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기원전 1200년대 전반부고 이때는 아까 살펴봤던 19왕조 람세스 2세 때 건축물인 겁니다. 신전의 대표작이고요. 람세스 2세 자신을 위한 대신전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왕비 네페르타리를 위한 소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암굴 신전이다 보니까 이제 지상에 그쵸 노출된 그 신전보다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구와 열주홀, 그쵸 출입구 열주홀, 다양한 부속실과 성소라고 하는 기본 형태는 갖추고 있어요. 파노라마적으로 병렬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이집트 건축의 그 경관 전개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입구부터 압도적인 람세스 자신의 초상이라 그러지요. 람세스는 정말 수백 개의 정말 자기 조각상을 제국 전역에 남겼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판이 바로 이 아부신벨일 거예요. 형태 자체도 뭐 인상적이지만 특히 이 허벅지의 이 근육, 강건한 다리 정말 인상적입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열주홀이 규모는 작지만 그렇죠? 밖에 노출된 신전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암굴치고는 어마어마한 형식으로 대신에 이 안의 기둥의 비례를 크게 함으로써 어떤 규모의 압도적인 형상을 입구에서부터 유지시킨 거죠. 이 아부신벨이 지어진 지역은 이집트 제국의 거의 최남쪽 국경지대, 새로 정복한 누비아 지역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새로 정복한 정복민들한테 제국의 힘을 떨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지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쭉 지나가면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성소가 이렇게 보이네요. 아름답게 우아하게 꾸며진 공간을 지나면은 가장 깊은 성소가 나오고 신들과 함께 람세스 2세가 모셔져 있습니다. 암굴이다 보니까 조명이 없으면 그냥 시커멀테지만 아주 그냥 설계를 교묘하게 해가지고 1년에 2번 2월과 10월 달에 태양빛이 가장 깊은 성소까지 들어온다고 해요. 그때 이게 아마 촬영한 사진 같고요. 태양신과 죽음의 신 사이에 그 람세스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영생을 꿈꿨을까요? 재미있는 건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때도 이 죽음의 신 쪽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아주 재밌는 그런 설계를 삶과 죽음의 어떤 극명한 대비를 이 건축 설계에서도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태양빛이 특히 비치는 10월쯤에 가면은 이 축제도 벌어지고 굉장히 재밌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앞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와, 허벅지 다리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보면, 이건 가족들이래요.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인물들은. 람세스의 권위. 지금 봐도 대단하니, 그 당시에 정복민이나 일반 이집트인들이 봤을 땐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이런 과시욕, 그리고 그런 과시욕들이 충돌한 어떤 경쟁심, 그게 아주 독자적인 그 신전 형식, 장제전 형식으로 표출되면서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건축물들이 정말 수십 개가 지어지면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건축의 아주 고대 건축의 한 정점을 이루고 있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와는 다르게 굉장히 안정된 환경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또 변화한 독특한 예술과 건축을 이집트는 이렇게 지켜낸 거죠. 포로로 잡은 인물들 표현되어 있고요. 페르시 전투라고 람세스 2세의 그 최대 전투 중 하나입니다. 당시 이제 북쪽에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패자, 그 기원전 13세기면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전성기를 이룰 때인데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이제 지금 시리아를 두고 전투를 벌이게 되죠. 아주 국제 전투인데 전투가 양쪽 다 뭐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확히 누가 이겼는지 이렇게 결론이 아직도 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히타이트와 이집트 제국이 충돌을 했고 그 두 제국이 나름 평화 협정을 맺은 게 지금까지 또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오래된 그렇죠? 국제 평화 조약의 한 예로서 정치 외교사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되고 있는데 그 이집트군이 이제 당시 전투에서 수수에 몰렸는데 람세스가 뭐 어마어마한 초인 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히타이트 군을 또 격파했다고 하는 거의 믿거나 말거나 같은 식의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지요. 전투 모습도 아주 그냥 과시적으로 조각을 해놨는데 아주 역동적이고 멋지네요. 옆에 있는 이제 소신전입니다. 소신전은 이제 네페르타리 왕비를 위해서 따로 지은 거고 여기도 이제 자신의 얼굴을 갖춘 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저기 여왕 또 하나 몇 개 만들어 놨네요. 여왕도 만들어서 옆에 배치를 시켜 놓고 규모는 훨씬 작습니다. 아무튼 이 대신전과 소신전이 쌍을 이뤄서 그 이집트 암굴 신전의 마지막 꽃을 피우고 있고 람세스 2세 이후로 이제 이집트 제국은 쇠퇴의 를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의 지배에 들어가고 나중에 알렉산더 정복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1000년 이후로는 좀 지리멸렬한 그런 시대를 보내면서 소멸하게 되는데 근데 그 시기를 빼더라도 거의 뭐 2000년 이상 제국으로서 전성기 웅대한 시대를 보내면서 이렇게 멋진 건축들을 남겼으니 이집트 건축의 이 변화사항을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우린 정말 많은 그 서양 고대 건축 양식을 섭렵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이집트 건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반트 지역으로 한번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